앞 시간에 이어서 151페이지에 15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라는데 7가지 금지행위를 다 고르면 됩니다. 기억에 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의 친구 B 소유 주택을 매수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중개 사례가 되는 거죠. 니은의 개업공인중개사 C는 매도 의뢰인 D를 대리하여 매수 의뢰인 E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는데 쌍방대리가 아니라 일방대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디귿에 개업공인중개사 F는 중개의뢰인 G와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 해놨습니다.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하지는 않았다라면 금지행위는 아닌 겁니다. 리얼의 개업공인중개사 H는 투기 목적으로 전매가 금지된 투기과열지구 내의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관계법령에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한 행위에 해당돼서 3년짜리 금지행위죠. 개업공인중개사 I는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리얼 하나만 금지행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 152번 문제로 갑니다.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물의 임대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업이 아니라. 그럼 임대업을 하는 것은 금지행위는 아니지만 겸업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 된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주어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4조 1항 규정에 따라서 1항과 2항 규정에 따라서 겸업이 6가지 범위 내로 제한을 되는데 그 6가지 범위 내는 건축물의 임대업이 없는 거죠.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대행 업무가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거주를 위해 매도 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죠. 의뢰인의 주택을 매수했으니까 의뢰인과 직접 거래가 되는 겁니다. 3번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 인가가 고시된 후 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특별공급 입주권이라 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정서에 속하는 거죠. 그 정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3년짜리 금지행위입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처가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등 거래계약을 중개하면서 처의 대리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의뢰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일방 대리에 불과한 겁니다.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답항이 됩니다. 다만 그래서 이 지문에서 제시되진 조건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설명을 더 하자면 이 금지행 위반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되어서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지문 5번에서는 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는 사실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답항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153번으로 갑니다.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에 관한 주제입니다. 34조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주제죠. 그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은 최근에 이 교육 제도가 상당히 변화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이해를 요하는 구증이 아니고 교육의 종류에 따라서 구별해서 정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실무교육의 실시권자인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실무교육도 위탁 가능한 교육이죠. 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법 개정에 의해서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에 직무교육은 중개보존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급윤리 등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합니다. 5번에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연수교육의 실시
실시권자도 시도지사죠. 따라서 5번이 틀린 답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의 종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종류별로 구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실무교육이라는 게 있고 알겠어요. 그리고 직무교육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연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수교육. 그리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렇게 4가지 교육에 관한 규정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두고 있고, 이 교육의 유형별로 실시권자, 그리고 교육의 내용, 교육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비교식으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죠. 기본수에도 다 비교표까지도 만들어 뒀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4번으로 갑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는데 1. 시도지사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일 10일 전까지 이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런데 이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무교육은 사전 통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전교육이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가 받는 게이기 때문에 누가 등록 신청하려는 자인지 누가 고용신고하려는 자인지 미리 예정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통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그 다음에 16시간 이하 이렇게 범위내서 실시합니다. 이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뭐 2년마다 한 번씩 연수교육을 받는 거죠.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후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됩니다. 4번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실무교육의 대상자, 각 교육의 대상자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5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도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해서 실무교육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155번으로 갑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1.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사후교육으로서 통지 규정이 있는 거죠. 2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를 다시 하는 자는 직무교육을 면제받습니다.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 취지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3번에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사원은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데 사원 또는 임원은 전원이 다 실무교육의 대상이죠. 틀렸네요. 4번에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폐업 신고를 하면 1년 이내에 다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자도 실무교육이 면제되죠. 그래서 실무교육의 면제 대상이 되는 자들은 대부분 다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케이스들입니다. 155번으로 갑니다. 새 교육에 관하여 비교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쓰는데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교육시간이 실무교육과 동일하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2번에 교육의 실시기간은 모두 동일하다 해놨는데 우리가 직무교육만큼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틀린 답방이죠. 3번에 교육의 실시기간인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라든가 아니면 학교라든가 공기업 또는 준정부 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의 대상자는 모두 동일하다 하는데 틀려버렸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다 다릅니다. 대상자가 실무교육은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죠. 직무교육은 중개보존이 되고자 하는 자가 받는 거고,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받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들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죠. 자, 그다음에 5번에 교육의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모두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데 모두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르면 연수교육이죠.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재 규정이 있을 리가 없죠. 알겠어요? 그 다음 157번으로 갑니다.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사전교육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그 신청하려는 자가 공인중개사일 수도 있고 중개법인일 수도 있죠. 중개법인일 수도 있다. 그럼 이 중개법인일 때는 등록기준상 사원 또는 임원 전원이 다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책임자가 되려는 자, 공인중개사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려는 자, 이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실무교육은. 그 사람에 해당되는 자를 모두 골라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하는 자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든 아니든 간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받아야 되는 거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아닌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라고 했습니다.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이 다 받으면 5개입니다. 그 다음 158번으로 갑니다.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사후교육입니다. 2번의 연수교육은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을 그 내용으로 구성해서 실시하고 3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지침이 있습니다. 4번에 등록관청도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는데 해당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에는 이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명백히 있는데 등록관청은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있어도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린 것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때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으로 우리 지도감독과 관련된 법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대체로 다 암기 주제죠. 자, 자격 취소 처분, 그리고 자격 정지 처분, 등록 취소 처분, 업무 정지 처분, 지정 취소 이런 행정 처분에 관한 내용을 주로 출제를 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면은 자격 취소입니다.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중 소속이죠. 그때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2번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을 건데 그때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행한다. 틀려버렸죠.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처분권을 갖고 있습니다. 3번에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죠. 다른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은 것은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집행유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징역형 선고받은 거기 때문에 자격 취소 사유다라는 점 주의하시면 되겠고 4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는데 이 다른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이 규정은 자격 정지 처분을 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5번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반납해야 되느냐면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되죠. 사무소 소재지를 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2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가 아니죠.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됩니다. 2번에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반납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해야 되고 3번에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 분실로 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라도 제출하도록 하고 있죠. 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하면 틀려버렸죠. 4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될 뿐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이 경우는 뭐 법 개정이 된 걸 반영하지 않더라도 틀린 겁니다. 어차피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형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뭐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안 고치더라도 틀린 답방에는 명백합니다. 5번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됐죠. 오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취소 처분이 세 가지가 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렇게 취소 처분을 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 취소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굳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의 5번을 한번 보시면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런 경우로 취소 처분을 행할 때는 청문을 굳이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행정절차법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망 또는 해산을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린다든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때도 청문 절차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아가지고 자격 취소 처분 내릴 때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그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3번 문제로 갑니다. 단순히 암기 문제죠.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우리 자격 취소 사유를 규정한 35조 규정을 보면은 네 가지가 나오죠.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그리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중 소속한 경우,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요 케이스죠. 그 네 가지가 아닌 걸 찾아라라는 겁니다. 4번이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위반하면은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4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 취소에 관한 서면에 틀린 것은 1.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에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이기 때문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죠.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않았더라도 중개보전으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데 틀려버렸습니다. 이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사실은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도 되지만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도 되기 때문에 중개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취소되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당연히 취소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래서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면은 자격은 당연히 취소된다고 볼 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O 답항이 되죠.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자격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가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게 되는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인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도 있고 등록증도 있는 거죠.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를 한다. 등록한 자를 개업 공인중개사를 한다. 이 사람의 자격이 취소되면은 어떤 이유로 자격이 취소되느냐를 떠나서 자격 취소되면 바로 결격 사유가 됩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10조에 따른 결격 사유. 그럼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등록이 당연히 취소됩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죠. 이건 쉬운데 반대로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등록이 먼저 취소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격이 왜 될 거냐라는 것은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을 따져봐야 됩니다. 원인을. 이 경우는 자격 취소의 원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격 취소 자체가 바로 결격 사유를 구성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는 건 틀림없는데 이 경우는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자격 취소 원인도 되면은 자격증도 취소되지만은 이 등록 취소의 원인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등록만 취소될 뿐 자격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는 절대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됩니다. 그러나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역형 선고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 위반으로 만약에 징역형을 선고받아 버리면은 이 자체는 결격사유라서 등록도 취소되지만은 자격 취소 사유도 되기 때문에 자격증도 취소돼 버린다라는 소리죠. 그러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문제네요. 자격정지 처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다라는 점 명심하셔야 되죠. 틀린 것은 1.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이중 소속이 된 경우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7가지가 있는데 그 자격정지 사유 중에는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문이 상당히 어렵죠. 7가지 자격정지 사유를 한꺼번에 떠올릴 수 있어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격정지 사유 7가지 중에는 이런 게 있죠. 이중 소속한 경우 소속 공인중개사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 사유 맞는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있죠. 떠나가서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요거는 형사처벌 사유는 아니네요. 요거는 이제 자격정지 사유에 불과하네요. 근데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무 수행 과정에서 금지행위를 위반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도 되면서 3년짜리든 1년짜리든 형사처벌 사유가 되는 거죠. 금지행위는 다 형벌 사유가 되니까. 그래서 2번이 O 답항이 되겠습니다. 3번의 자격정지 기간은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죠. 가중할 수도 있고 감경할 수도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가중하는 경우에도 최대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4번의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데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등록하지 않은 인장으로 거래계약서에 날인을 하게 되면은 자격정지 사유죠. 근데 그 자격정지 기준에 따르면은 3개월짜리 맞습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쓰는데 1. 시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데 틀려버렸죠. 의견 제출의 기회만 부여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겁니다. 행정절차법에서는 청문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2번에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이행을 하는 거죠. 알겠어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이행한다 했는데 요거는 좀 지문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출제 의도로 보면 해설 2번을 한번 봐봐요.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를 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라는 요 표현을 지문에 소개시키는 것이 맞는데 지문을 짧게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그만 생략을 해버렸네요. 일단은 자격증 교반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른 경우를 전제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고 그거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한 시도의 측에서 거친 다음에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결국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격증을 교반 시도와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즉 청문 절차나 의견 제출의 절차는 사무소 소재를 관한 시도 측에서 거친 다음에 그 사실을 갖다가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가 처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3번에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한다. 이게 정지 처분이죠. 이 자격 정지 처분은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죠. 왜냐하면 이 보고하고 통지하는 규정을 둔 이유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거든요. 그래서 장관도 자격시험의 실시권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시도지사가 다 자격시험의 실시권자니까 시험 실시권자들한테 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자격 취소 처분이 필요한 거지. 자격 정지 처분은 보고하고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취소 처분의 경우에 반납 규정이 있을 뿐이죠. 5번에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사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누가 알았다? 등록관청이. 그런데 그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 권한이 없죠. 따라서 그 사실을 알게 됐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지문도 이 자격정지 처분하는 용어를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용어로 바꾸면 또 틀린 지문이 되니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정지 사유 7가지가 아닌 것은 단순한 암기 문제죠. 그래서 4번으로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인데 이거는 정의 양도 대의에 해당하는 행위죠. 따라서 이건 자격 취소 사유지 정지 사유가 아닙니다. 8번 문제로 갑니다.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인데 1.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은 정지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죠. 왜? 결격사유 중에 한 가지니까. 자격정지처를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사유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거죠.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됐습니다. 그러면 업무정지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업무정지를 받지 않으려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O 답항이 되죠. 3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해소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의 등록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결격사에 해당되는 사람을 임원으로 두게 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법인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월 이내에 해소하면은 등록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O 답항이 되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를 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라 이건 그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수행케 하면은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5번에 자격정지 기준은 이건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법전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외워둘 필요가 있네요. 자격정지 기준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1개월짜리냐 이런 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등따라서 업무정지 기준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근데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기간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는데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강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을 비교식으로 물었겠죠. 틀린 것은 1.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와 정지 처분권자는 동일합니다. 자격증을 교반 시도지사죠. 2번에 자격 취소 처분의 대상자는 공인중개사고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죠.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의 개념적 범위는 구별해야 되죠. 동일하지 않다. 3번에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의 처분을 한 자는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하는데 5일 이내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것은 자격 취소 처분일 때만 그렇죠.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는 보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4번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자격증을 반납하죠. 7일 이내에. 자격 정지 처분의 경우는 반납 규정이 없습니다. 업무 정지도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죠. 5번에 자격 취소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다 결격 사유죠. 따라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O 답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164페이지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에 관한 주제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